말씀드린 대로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 1심에서 징역 24년 선고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징역 24년 선고받은 것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징역 24년 선고받은 것이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선고가 내려지는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담받았고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별다른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내려진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SBS 윤춘호 논설실장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오후 2시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했어요. 그러면 한 2시 직전쯤부터 우리가 법정 영상 지금 이미 나오고 있군요. 그림이 들어오고 있지요. 1시 50분부터 이제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찍은 영상이에요. 법원 안에 지금 모두 4대의 카메라가 있어서 저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그림을 찍어서 방송사에 이제 연결을 해서 저희 SBS를 비롯한 방송사들이 이제 직접 중계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저게 이제 오후 2시쯤에 잠시 후가 되겠죠. 성창호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재판부 3명이 입정을 하면 그때부터 선고가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안방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그대로 지켜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재판의 쟁점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혐의를 제가 앞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이제 국정원 특활비의 문제하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있는데 뭐 선거법 위반의 문제는 좀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중요한 건 이제 특활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아서 썼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는 두 가지가 지금 공소 제기가 돼 있는 거죠. 하나는 국정원의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임의로 전용을 한 국고 손실의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특활비를 본인이 받았다는 부분에서 뇌물, 이렇게 뇌물죄 두 가지인데 글쎄 이 유무죄에 대해서 뭐 의견은 엇갈릴 수 있으나 대부분 지금 모든 언론들도 비롯해서 모든 이제 법조계 관계자들도 국정원 특활비 수수의 뇌물 수수의 문제는 무죄가 나올 것이고 국고 손실만 유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들 다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관련 사건 그러니까 뇌물을 준 쪽인 전직 국정원장 3명 그다음에 뇌물을 받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그 문고리 3인방 3사람 재판에서 모두 다 공이 뇌물 수수는 무죄 또는 뇌물 공여, 뇌물 수수, 뇌물 부분 무죄가 나오고 국고 손실만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역시 뇌물 쪽은 무죄가 나오고 국고 손실 부분만 유죄가 나올 거다라고 대부분의 언론 관계자, 법조 관계자 또 정치권 관계자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예. 뇌물과 관련해서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에게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예. 또 문고리 3인방에게도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는 아마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재판부는 달라도 그런 법리적인 일관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시되는 겁니까? 그렇죠. 뭐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중앙지방법원의 부장들끼리 모여서 가지고 야 우리 어떡할까 뭐 회의를 했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같은 법원에서 재판부는 다르지만 같은 어떤 법원의 형사재판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흐름들은 좀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 맞겠죠. 재판부는 다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준 사람은 뇌물이 무죄가 나는데 받은 사람은 유죄가 나면 그 혼란은 물론 뭐 고등법원에서 정리가 되면 되고 고등법원에서도 판결이 가려면 뭐 대법원에서 정리가 되면 되지만 어차피 3심제니까요. 그래도 혼란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아마 그 판결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과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의 결론은 아마 같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요. 국정원장 3인방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이죠. 준 사람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성창호 부장하고 같은 재판부예요. 그러니까 같은 재판부라는 얘기는 성창호 부장판사가 그 재판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형사 합의 32부거든요. 32부가 지난달 15일 날 이제 이병기, 이병호, 그다음에 남재준 이 3명에게 뇌물 공여죄는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재판을 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요건 관련한 또 주심 판사이기 때문에 같은 재판부가 하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확실하다 볼 수 있겠죠.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3사람 모두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국고손실 유죄로 인정돼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법정을 좀 계속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지. 다만 아쉬운 것은 방청석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저 아까 이제 4대 카메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대는 재판부를 잡아요. 그다음에 또 한 대는 이제 검찰석을 잡고요. 그다음에 또 한쪽은 이제 피고인석과 이제 변호인석을 잡게 되는데 오늘 박근혜 피고인이 계속 지금 재판 출정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재판정이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저렇게 지금 전체 풀샷을 잡는 카메라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재판장을 잡는 카메라가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보이는 왼쪽이 검찰석이죠. 네. 그리고 저 멀리 오른쪽에 보이는 자리가 변호인석이 될 것이고요. 원래는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안 나온다. 저 보시면은 오른쪽이 이제 변호인석인데 변호인석에서 왼쪽에 변호사들 3명 앉아 있지 않습니까? 법대 쪽으로 이제 재판부에는 법대 쪽으로 변호사가 앉고 그 옆에 이제 피고인이 앉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저 비인 자리에 사실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앉아야 되는 건데 뭐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들만 있는 상태인 거죠.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은 정말 역사적인 재판이 항상 열리는 곳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군사반란, 내란 혐의, 또 뇌물 사건에 대한 재판도 417호 대법정이 열렸었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도 바로 저 법정에서 열렸었고. 오늘 이제 방청객이 지금 30명, 일반 방청객이 이제 30명이 할당이 돼 있어요. 이게 워낙 이제 관심이 높은 재판이어서 맨 처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할 때는 521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경쟁률이 엄청 높았거든요. 30명만 이제 그중에 뽑았으니까요. 그랬는데 그다음에 1심 선고 때만 해도 그래도 관심이 좀 남아서 3.3대 1의 그런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틀 전에 이제 추첨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응모를 받았는데 30명 모집에 24명만 응모를 해서 뭐 정원 미달인 거죠. 예. 그만큼 이제 일반인들의 관심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 이미 공지돼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도 처음 시작됐을 때에 비하면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이제 오후 2시까지 6초, 5초, 4초 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창호 부장판사를 비롯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2부 3명의 재판관의 모습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2시가 이제 막 넘어섰습니다. 오후 2시부터 재판,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는 재판부가 모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또 화면이 커팅이 되네요. 법원에서 저렇게 법원 방송팀에서 화면 커팅을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검찰 쪽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조금 전에 나타났던 모습은 변호인단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고요.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3명의 재판관 가운데 당연히 가운데 자리는 성창호 부장판사의 자리고 성창호 부장판사가 오늘 선고공판을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 직접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2부 법정을 개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 고합 20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뇌물 등 사건과 2018 고합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관계인 출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박근혜 씨는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누가 출석하셨습니까? 양석조, 배성훈, 김익수, 박경택, 김가람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예, 양석조, 배성훈, 김익수, 박경택, 김가람 검사님 출석하셨고요. 변호인께서는 누가 출석하셨죠? 예, 2018 고합 20호 사건의 변호인 이종혁, 김수현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2018 고합 20호의 김수연, 이종혁 변호사님 출석하셨고요. 네, 2018 고합 119 사건의 장지혜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네, 장지혜 변호사님 출석하셨고요. 오늘 선고기일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먼저 2018 고합 20호 두 개의 사건 중에 2018 고합 20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은 본래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재판이 진행이 가능한 것인데 종래 피고인에 대해서 구인영장을 발부를 했지만 집행되지 않았고 그래서 첫 번째 공판기일부터 계속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오늘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검찰 측이나 변호인 측에서 의견 주실 거는 없으시고요. 네, 그러면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에 의해서 피고인 출석 없이 그대로 선고 공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기관에서 오늘 재판에 대해서 법정 중계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정 중계, 생중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판이 갖는 중요성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서 재판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고인에 대해서 오늘 두 개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2018 고합 20호는 국정원 자금 수수에 관한 국고손실 및 뇌물수수에 관한 사건이고 2018 고합 119호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사건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과 분리해서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재판도 따로 진행을 했고 판결도 오늘 별도로 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2018 고합 20호 국정원 자금 수수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먼저 판결 이유를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2018 고합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 이유를 설명을 한 다음에 각 사건에 대한 판결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 고합 20호 국정원 자금 수수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기소된 범죄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년 5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사이에 국정원장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로부터 국정원 자금인 특별사업비를 매월 5천만 원씩 또는 1억 원씩 전달받아서 횡령함으로써 국정원장별로 각각 6억 원, 8억 원, 21억 원, 총 35억 원의 국고를 손실하고 그 금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하는 점과 국정원장 이병호로 하여금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종에게 국정원 자금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국고 손실과 뇌물 수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하는 점입니다. 범죄의 유형별로 보면 크게 국고 손실의 범행을 저질렀는지 하는 점과 그 행위를 뇌물 수수로 볼 수 있는지 하는 점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은 국정원 자금 전달을 지시한 바 없어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거나 국정원장이 범행의 주체인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는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서 받았더라도 그 예산의 본래 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또는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이 사건의 쟁점을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한 내용의 요지를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형별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 중 하나인 국고 손실, 횡령에 의한 국고 손실의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관련해서는 먼저 피고인과 국정원장들의 공모 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서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하여 청와대 3인의 비서관 중 1인으로부터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며 이를 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받아 사용하였다라는 보고를 받았고 비서관에게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지원을 받아서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런 진술에다가 국정원장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의 진술과 또 특별사업비의 전달에 관여했던 비서관 안봉근, 이재만, 국정원 기조실장 이현수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국정원장들은 피고인의 지시 요구에 따라서 특별사업비를 전달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관계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으로 이병기 국정원장 시절부터는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특별사업비가 매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당초 매월 5천만 원으로 금액을 특정했다거나 또 그에 한정해서 자금 전달을 요구했다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이나 또 증액된 돈을 계속하여 전달받아서 사용한 점 등 자금 증액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을 해보면 피고인이 자금 증액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암묵적인 공모관계는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국정원장들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국고손실의 범행인데 이것은 해당 법률에 따르면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관계 직원 책임법에 정한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횡령의 주체인 국정원장들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여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법리적인 논증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판결문에는 상세하게 설시했습니다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국정원장들이 회계관계 직원 책임법에서 정한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특별사업비가 그 사용 목적을 벗어나서 위법하게 사용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밀 유지 등의 이유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이 필요 없이 운영되는 경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작성 세부 지침 등에 따르면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의 예산은 전액이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정원장에게 편성된 특별사업비는 특별히 보안 유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 내역이나 집행 대상이 전혀 기재되지 않고 구체적인 증빙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특수활동비의 하나로서 그 사용 목적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즉 국정원의 직무인 국내외 보안 정보의 수집 및 작성,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 업무와 같은 업무 목적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비록 그에 관한 사용 내역의 기재나 증빙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전제 하에서 국정원장에게 구체적인 집행에 대한 재량권이 있을 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가기관의 예산은 각 기관 간에 임의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만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국정원장들은 특별사업비의 지급이 그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해 보지 않고 법에 정해진 절차도 따르지 않은 채 단순히 피고인이 요구 내지 지시한다는 사정만으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별도로 확인하거나 검토해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사업비의 전달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위법성 인식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라는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국정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아서 국고손실의 범행을 저질렀다 하는 점은 유죄로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국정원장 이병호에게 지시해서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종에게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전달하게 해서 국고손실의 범행을 저질렀다 하는 점도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합니다. 다만 국고손실의 공소사실 중에 2016년 9월에 피고인이 받은 2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검사의 공소장 자체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별사업비의 정기적인 전달은 2016년 7월 내지 8월 초경에 소위 국정농단 의혹이 발생하면서 피고인의 명시적인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서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피고인이 특별사업비의 지급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국정원장 이병호가 기조실장 이현수 등과의 논의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비록 피고인이 그 2억 원을 수령할 당시에 국정원으로부터 오는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미 특별사업비에 대한 횡령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의 일이 됩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 후에 알게 된 사정으로 피고인이 횡령행위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국고손실 범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뇌물수수의 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죄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 등에 나타난 법리를 보면 공무원이 받은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의 다과, 금품을 수수한 경위나 시기, 금품을 교부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명과 관련해서 형사재판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기본적으로 검사에게 있고 그 증명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여야 합니다. 만일 검사의 증명이 그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대원칙입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뇌물수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직무 및 국정원장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공무원을 임면하고 정부의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정원 역시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두고 국정원장, 차장 등을 임명하며 자신의 지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이러한 점에서 밀접한 업무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했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뇌물로서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금품이 수수된 경위, 금품 수수 관련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먼저 특별사업비의 지급 경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을 해보면 국정원장들은 자신들이 먼저 특별사업비의 지급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어떤 특별한 동기나 계기 없이 단순히 국정원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피고인의 지시 내지 요구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공무원들 간에 상하급 공무원 간의 금품 수수가 뇌물로 인정되는 경우는 공무원 상호 간의 특정한 청탁을 매개로 해서 금품이 교부 수수되거나 적어도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상급자가 이를 알면서 수령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사건에서 국정원장들이 피고인에게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경위는 이러한 상하급 공무원 간의 통상적인 뇌물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피고인의 자금 지원 지시에 따라서 특별사업비를 지급한 행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횡령행위에 의한 국고 손실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국정원장들과 공모하여 특별사업비를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특별사업비를 전달받은 것은 이러한 국고 손실의 횡령행위를 한 공범들 사이에서 그 횡령금을 귀속받은 그런 결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또 한편으로 국정원에서 예산 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기조실장 이현수를 포함한 국정원 근무자들이나 국정원장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과거부터 국정원에서 청와대 등 외부기관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는 관행 내지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국정원장들의 특별사업비 전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과 국정원장들의 이와 관련된 인식과 의사에 대해서도 보면 국정원장들의 진술과 또 관련자들의 진술 등 여러 증거관계를 종합해 볼 때 국정원은 법무부, 외교부 등 행정각부와는 달리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와 함께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는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 하부기관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시 요구에 따라서 국정 운영에 관하여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러한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르지 않고 함부로 자금이 전달된 것이 적법한 것인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러한 점에서 국고 손실의 횡령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다라는 점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특별사업비의 전달 방법, 지급 시기, 액수 등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별사업비의 전달에 관여한 국정원과 청와대의 실무자들은 청와대 밖에서 만나서 자금을 주고받는 등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소 은밀한 방법으로 특별사업비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들에 대해서 국정원장들이나 피고인이 지시하였다거나 이를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무자들이 국정원 자금이 예산 전용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청와대로 전달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거나 문제되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지, 뇌물과 같은 부정한 돈을 전달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그 규모가 상당하고 언제든 아무런 증빙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매월 5천만 원 내지 1억 원씩 장기간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정원 내 외부에 알려질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은밀하게 수수되는 통상의 뇌물 교부의 방식과 비교해 보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국정원장들이 금품 교부로 얻을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대가로서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으로서 전달된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 보면 증거에 의하더라도 국정원장들이 자신의 임명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사례 내지 보답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편으로 국정원장 직무 수행 등에 관한 각종 편의를 기대하였다는 점과 관련해서도 보면 대통령과
그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국정원장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기대라고 하는 것은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일 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뇌물 공여의 동기로는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달리 국정원장들이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기 시작할 때부터 자금을 공여할 만한 동기나 도움받을 만한 구체적인 현안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국정원장들이 특별사업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일방적으로 사임 통보를 받거나 청와대와 마찰을 빚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판결문에 기재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서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정원장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특별사업비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인 지시에 의해서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지급된 특별사업비 부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뇌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뇌물 수수에 관한 부분은 모두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국정원 자금 수수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횡령에 의한 국고 손실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 대부분인 33억 원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원종 비서실장에게 지급된 1억 5천만 원도 유죄로 판단을 하고 다만 2016년 9월에 받은 2억 원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뇌물수수의 점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합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법률에 따라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2018 고합 20호 국정원 자금 수수 부분에 대한 판결의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18 고합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기소된 범죄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내 이른바 비박계 후보들을 배제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소위 친박 인물들을 국회의원으로 대거 당선시키고자 대량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 전략을 마련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하고 새누리당 경선운동에 관여했다 하는 여론조사 실시, 선거운동 기획 관여, 당내 경선운동 관여 등 3가지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 승인한 바 없다라든지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사건의 쟁점을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한 내용의 요지를 또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소 제기의 적법 여부와 관련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또 일부 공소사실은 6개월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상세한 판단을 한 바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무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선 피고인의 공모관계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에 관하여 정무수석 현기왕 등으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지시 승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을 해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은 20대 총선 이후에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서 총선에서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 소위 친박 인물들을 다수 당선시켜야겠다 하는 피고인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각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 모두 구체적으로 이를 인식하고 그에 관한 실행 행위를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여론조사, 또 선거운동 기획, 경선운동 범행 전체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대 총선을 앞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당시 새누리당은 대통령인 피고인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박 진영과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비박 진영 사이에서 당 주도권을 놓고 적지 않은 갈등을 빚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청와대로서는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2015년 가을경에 김무성 대표가 20대 총선과 관련하여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경선 방식을 전면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여 당시 청와대로서는 현역 의원이 많은 비박 진영에 유리한 방식을 내세운다는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총선 이후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의석 중 다수를 친박 세력이 차지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표로 해서 총선에서 친박 세력이 다수 당선되게 하는 전략을 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당 사무처는 김무성 대표 등 비박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경선 및 총선과 관련하여 친박 진영의 선거 전략을 기획하는 실무는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무수석 현기환은 정무비서관 신동철 등에게 친박 인물들을 위한 공천 및 선거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무수석실에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또 이른바 친박 리스트, 전체 선거 지역구별 후보자 현황 자료,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 전략 자료, 새누리당 공천 룰 관련 자료 등 대략 4가지 종류의 총선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계속 업데이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론조사나 친박 리스트 등 총선 관련 자료 등에 대해서 피고인이 보고받고 지시 승인했는지에 대해서 보면, 우선 보고나 지시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무수석 현기환은 이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지만, 정무수석실 담당자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데다가 대통령 부속 비서관인 정호성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 나아가서 이 법정에서 확인된 여러 사정, 즉 정무수석실 비서관과 행정관 다수가 동원이 돼서 상당한 기간 동안 여론조사와 총선 관련 자료 작성을 한 점,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구체적인 실행을 전제로 하고 실제로도 상당 부분 실행된 점, 새누리당 공천은 그 자체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 여론조사 또한 100회 이상 대규모로 실시되고 그 비용 또한 10억 원을 초과해서 발생한 것이어서 이러한 것들이 정무수석 개인이 대통령의 지시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보고와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인 내지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피고인이 보고받고 지시 승인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또한 직접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무수석 현기환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항구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새누리당에 추천했다라고 하지만, 정무비서관 신동철은 정무수석 현기환으로부터 대통령이 이항구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지정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을 하면서 그 경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무수석 현기환이나 친박 세력의 중진 의원인 최계환 의원 등의 진술도 이에 일부 부합하는 데다가 판결문에 상세하게 기재한 바와 같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새누리당 내의 권력 구도나 역학관계, 또 정무수석실에서 공천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게 된 경위나 시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전후에 정무수석실 자료가 전달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정무수석 현기환이 대통령인 피고인의 지시 승인을 받아서
새누리당의 이황구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찬가지로 공천관리위원 등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도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공소 사실에 기재된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모두 공모하였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거론된 여론조사 실시 그리고 총선 관련 각종 자료의 작성 또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관여 등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에 해당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실시에 관해서 증거를 종합을 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선거 판세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총선이 실시되기 전에 미리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친박 인물이 누구인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파악하여 그러한 친박 인물들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시켜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그와 같은 전략을 수립하면서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실시 행위는 총선에서 이른바 친박 인물들의 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얘기하는 선거운동 기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총선 관련 각종 자료의 작성 부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에 상세하게 기재한 바와 같은 친박 리스트 등 각종 자료의 작성 동기 내지 목적, 구체적인 작성 및 수정 과정, 그 자료의 내용 등을 종합을 해보면 예컨대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친박 누구를 키맨으로 내세워야 하는지 또는 친박에게 유리한 공천 룰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마련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친박 리스트 등 총선 관련 각종 자료의 작성에 관한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친박 후보자들의 공천과 당선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과 그 계획의 실행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이 또한 선거운동 기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행위 역시 비슷한 이유로 선거운동 기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인 피고인도 새누리당의 당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하나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일련의 행위들은 비박 후보의 배제와 친박 후보의 다수 당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 능동적으로 실행한 것이어서 정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내 경선 운동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관계를 종합을 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즉 정무수석실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 친박 리스트 등 총선 관련 자료 등을 전달한 행위나 친박 후보자에 대해서 지역구를 변경하거나 출마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특정 친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능동적, 계획적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설령 일부 지역구에서 당내 경선 자체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또는 문제되는 행위들이 당내 경선이 실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당내 경선을 포함해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실제로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해서 특정 친박 후보자가 승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서 당내 경선 운동에 해당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로 결국 2018 고합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각 사건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형을 정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 고압 20호 국정원 자금 수수 관련한 국고손실 범행 부분에 대한 양형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국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국정을 수행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을 그 용도와 목적에 맞추어서 엄정하게 집행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피고인이 단지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국정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권한을 남용해서 자금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국정원장들로부터 약 3년의 기간에 걸쳐서 30억여 원에 이르는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서 국가가 입은 손실 규모가 상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국정원장들로부터 교부받은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사저관리비 또는 본인 의상을 위한 의상실 유지 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고 손실의 범행으로 인해서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해당 국정원의 예산이 국정원 본연의 직무인 국가 안전 보장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도 위험이 초래될 우려마저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국정원장 3명 모두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된 것은 국정원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장기간의 대규모 국고 손실 범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그 책임을 미루고 있고 수사기관의 조사뿐만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이 법정에의 출석까지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할 의도나 어떤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국정원 자금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청와대에서 국정원 자금을 전달받은 바 있다는 잘못된 관행에 기대어 본건 범행을 저지른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그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국정원장들로부터 교부받은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2018 고합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양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오로지 국민 전체를 위하여 행사함으로써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으로서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선거에서의 공정성은 민주국가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우선적인 책임은 헌법의 수호자이자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과 법률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정당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할 책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자신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들을 국회의원으로 다수 당선시키고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선거 및 경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개입하고 자신을 지지할 세력에게 유리한 공천 방식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여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일련의 선거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것으로서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20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초래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지시 승인한 바 없다고 부인하거나 단순히 선거 판세를 분석하는 정도의 목적이었다라는 수긍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국정 운영의 곤란을 타개하고 새누리당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서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국정을 원만히 이끌고자 하는 목적에서 본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새누리당의 공천 단계에서 친박 후보자가 당의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이 있었던 것이고 이를 넘어서 실제 20대 총선의 선거운동 단계에서 유권자의 투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에까지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각 두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 이유를 말씀드렸고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다른 모든 양형 요소와 더 나아가서 법률에 정해진 법정형과 처단형 그리고 대법원에서 공고하고 있는 양형 기준 등을 모두 종합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형량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이유를 종합을 하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결과에 따라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 고압 20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년 9월경 교부받은 2억 원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국고손실의 점 및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뇌물의 점은 모두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18 고압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018 고압 20호 뇌물 관련한 국정원 자금 수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6년의 실형과 33억 원의 추징 그리고 2016년 2월 2억 원 자금 수수에 대한 부분과 뇌물 수수에 관한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을 하고 2018 고압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이 각 판결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창호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모두 낭독을 했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2시 47분이 됐으니까 46분에 걸쳐서 판결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뇌물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이 됐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징역 24년 선고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은 3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윤춘호 논소실장,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오늘 판결 결과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창호 부장판사가 아주 조목조목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왜 국고손실 유죄고 뇌물은 무죄인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국고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각 기관별로 이제 정해진 예산이 있는 거예요. 국정원 예산은 쉽게 말하면 국정원에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해진 그 목적 외에 다른 기관으로 가서 쓰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국고손실이 되는 건데,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에 갖다 줬으니까 이 부분 이제 국고손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성창호 판사의 이제 설명이고, 두 번째 이제 관심이 됐던 게 뇌물 수수 부분인데,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의 직무하고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줬을 때는 그에 따른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이것이 뇌물죄가 성립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돈을 준 국정원장들이나 돈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서의 직무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뇌물죄의 무죄의 한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또 이제 재판부가 인정을 하면서 그런 이유 등으로 해서 뇌물죄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를 한 겁니다. 예, 선거법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 선거법에 대해서는 전부 다 모든 혐의가 인정이 된 거고, 일단 뭐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본인은 단순한 어떤 정세 분석이나 판단의 근거 자료로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거죠. 그것이 당시의 총선의 공천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하는 친박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어떤 그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태현 변호사에게 이거는 꼭 질문을 하고 싶어요. 국정농단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 24년, 그리고 특활비 상납 관련해서 징역 6년,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32년 합치면 32년. 예. 물론 앞으로 항소심도 남아 있고요.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항소심 재판도 또 따로따로 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전부 합산해서 끝까지 살아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죠. 사면 복권이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뭐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이거를 지금 뭐 병합할 일은 없고요. 왜냐면은 오늘 아침에 그 국정농단 24년 선고됐던 그 국정농단 사건의 2심 서울고등법원 재판이 오늘 이제 검찰에 구형이 있었거든요. 오늘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겠죠. 24년이 나든지 뭐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요. 그리고 이쪽 오늘 있었던 이것도 결국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 고등법원 판결이 있을 거고, 각각 선고가 나오면 1심처럼 똑같이 더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대법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인데,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량을 정하는 곳은 아니니까 유무죄만 판단하고 범죄 판단하는 곳이니까 실질적으로 고등법원 판결이 각각 나게 되면 그걸 이제 더해서 집행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오늘 굉장히 제가 좀 재밌는 걸 좀 발견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전 이제 오늘 이제 판결문 자체를 제가 지금 다 보지 못해서 뭐 판단을 좀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농단 재판이 미리 시작이 돼서 24년 선고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특활비 재판이 이제 나와서 이제 6년, 2년에서 8년 해서 이제 32년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세 사건이 크게 보면 두 사건이죠. 같이 기소됐다 그러면 한 번의 재판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재판하게 되면 경합범 가중에서 좀 특례 같은 것도 쉽게 말씀드리면 있어서 형이 좀 줄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른 재판이 있을 때 나중에 진행되는 재판의 판결문에 보면 양형에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많이 문구가 들어가냐면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재판과 이 사건이 같이 만약에 재판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양형의 이익을 고려해서 내가 이번에 형을 결정한다. 이런 문구들을 많이 쓰거든요. 예. 그 얘기는 먼저 진행된 사건과 이 사건 마치 만약에 같이 진행됐으면 24년, 6년 딱 더해서 30년이 아니라 조금 더 깎아줄 수 있을 텐데 지금 따로 하니까 그렇게 못하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여기서 고려해 주겠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제가 양형 이유를 굉장히 자세하게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직 제가 판결문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번 성창호 부장판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이것이 그냥 단독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가정을 하고 아마 재판한 건 아니겠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6년이 많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 사실은 12년 구형하고 뇌물이나 국고손실 전부 다 유죄를 근거로 해서 12년 구형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뇌물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뇌물이 원래는 혐의가 가장 그렇죠. 중하죠. 뇌물이 무죄가 나오고 국고손실만 유죄가 나온 겁니다. 다른 이제 국고손실의 공범인 예를 들어서 전직 국정원장은 한 3년, 그 다음에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이 한 2년 정도 나온 거로 비춰봤을 때 그 부분만 가지고 6년 나온 거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거죠. 그렇다고 보면 아까 이제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형이어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권한을 남용해서 지속적으로 한 것이고 이런 국고손실에도 피고인 박근혜의 지시가 있었다. 이 부분에 좀 방점을 찍고 아마 중형을 좀 선고한 건 아닌가 뭐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오늘 재판 결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대목에 대해서 김태현 변호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국정농단 사건 징역 24년, 그리고 특활비 상납 징역 6년,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32년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되지 않는 한 감옥에서 32년을 보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김태현 변호사가 설명을 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항상 모든 판결문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대목이 재판부가 부장판사가 왜 피고인에게 이런 형량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항상 눈길이 가던데 네. 양형 이유에 대해서 어떤 준엄한 그 판단의 이야기를 했는지 그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이른바 이제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 성창호 판사, 부장판사 이야기가 이게 이제 장기간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더군다나 그러한 지시를 한 박근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또 책임을 하급 비서관들에게 미루고 있고 더더군다나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법정에서 나와서 재판받는 것까지도 거부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게 단순한 국고 손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민 행복을 지키는 데 써야 될 국정원 예산이 이렇게 잘못 쓰임으로 해서 국가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큰 어떤 위법한 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전과가 없다는 일 할지 이런 가벼운 예를 들어서 이제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도 이제 계산했다고 했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해도 한 최고로 나온다 그러면 징역 5년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징역 6년이라고 하는 중형을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는 오늘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한 성창호 부장의 설명이 굉장히 길었어요. 예. 이 부분 역시도 이제 판결문 상당히 요약해서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선거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에 이제 관여했다고 하는 이 세 부분 모두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지금까지 사실 우리 정당에서는 대통령이 비록 평당원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사실은 묵인하거나 일종의 관행으로 받아들이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성창호 부장은 이 부분은 정당의 자율, 그다음에 대의민주주의의 훼손 이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역 2년이라고 하는 중형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들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전에 탄핵 소추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토론에 나와서 생방송을 통해서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탄핵 소추까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이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모든 계획을 보고받고 직접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승인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상당히 준엄한 판단을 내렸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태만 변호사도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본선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당내 경선이고 본선에 올라가서 새누리당 후보를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랑 경쟁시켜가지고 새누리당 후보 당선시켜야 된다. 본선에 개입한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당내 경선임을 감안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만약에 본선에서의 문제였다면 징역이보다 훨씬 더 나왔겠죠. 더 많은 중형이 나왔을 텐데 그래도 이제 당내 경선인 걸 감안해서 그나마 이제 2년 정도로 그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재판부가 했던 이야기 중에 김태현 변호사가 뇌리에 남는 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권한을 남용해서 지속적으로 했다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위법성의 인식이 전혀 없었다 이런 건데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관행적인 측면이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라는 것은 그걸 감안해서 좀 형을 좀 깎아줬다는 것이거든요. 뭐 그게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좀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이긴 한데 어쨌든 국정원의 예산을 쌈짓돈 빼듯이 빼갔던 것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전직 대통령이 그걸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줬다는 건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과연 저 역할을 다 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의구심을 드는 거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막 갖다 쓰는데 아무런 잘못된 점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시절에 참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오늘 그 공직선거법 관련한 지금 성창호 부장의 판결문대로라 그러면 앞으로 청와대와 이른바 이 집권 여당과의 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당 내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의원이나 특정 계파를 배제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당선시키고자 노력하는 것. 이거 자체가 정당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정당을 무력화하는 일이다라고 한 걸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선거 국면에서 했던 일들 이런 부분들 상당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재판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1심 판결이 마지막까지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 아닌가 싶어요. 예, 저는 성창호 부장판사 이야기 중에 피고인에 대해서 규정했던 이야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이 부분은 저는 이 부분에 눈길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행정부 수반이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자신에게 부여된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를 해야 한다. 헌법의 수호자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혀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서는 징역 6년,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고요. 특수활동비 받은 돈 33억 원을 추징한다고 선고를 했습니다. 일단 3시가 됐습니다. 여러분께 간단하게 오늘 판결문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고요. 윤춘원 실장, 김태현 변호사 잠시만 좀 더 앉아 계시죠. 조금 더 오늘 판결 이야기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주요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